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남의 머릿속을 걱정하느라 낭비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녀를 다 키운 지금 왜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올까요? 명암이 사라지니 초라해 보이고 아직도 남의 시선이 두려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그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낙관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누구보다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통찰 중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60대인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문제인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소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돈, 집, 재산 같은 물질적 소유물이죠. 둘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즉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타인에게 비치는 것, 즉 명예, 평판, 지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쇼펜하우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세 번째, 즉 타인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예와 평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누군가는 오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30대에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40대에는 직장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50대에는 자녀들의 결혼과 독립을 위해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은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역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한 60대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을 착한 며느리로 살았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키우느라 제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눈치가 보여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신경 쓰는 남의 시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상상 속에 혹은 타인의 일시적인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환영입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 순간적으로 관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곧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인생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타인의 머릿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그들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감옥입니다. 60대 여러분이 겪는 구체적인 고통들을 살펴봅시다. 첫째, 자녀 문제에서의 압박감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했거나 결혼을 늦게 했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둘째, 은퇴 후의 정체성 위기입니다. 평생 회사 부장, 학교 교사, 병원 의사로 불리다가 은퇴 후 그저 김씨, 이씨가 되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 명함이 사라진 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낄 때의 서글픔.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있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들입니다. 셋째, 경제적 수준에 대한 비교입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나는 그럴 여유가 없을 때, 동창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는데 부담스러울 때 우리는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초라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악덕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을 만드는 악덕이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평화는 깨집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재해석.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필터를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보면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글자 자체가 커진 것은 아니죠. 돋보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반사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거울이 흔들리면 이미지도 흔들립니다. 거울이 깨지면 이미지도 깨집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은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식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의 기분, 편견,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불완전한 이미지입니다. 이 개념을 자녀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로 고민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해. 딸이 직장을 자주 옮겨. 손주를 봐야 하는데 애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등등.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나의 표상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삶,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으며 성공의 기준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때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평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다. 자녀는 자녀 자신의 표상으로 세계를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간섭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박 씨는 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가 하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은 아들의 불행 때문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둔 부모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즉, 자신의 명예와 체면, 타인의 평가가 문제였지 아들의 실제 삶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미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 자신의 표상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이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 은퇴 후의 자존감 문제를 다뤄봅시다. 많은 60대 분들이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3040년 동안 자신을 정의해온 직함, 지위,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개념은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직함과 지위는 타인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이었을 뿐 진짜 여러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입는 의상과 같습니다. 무대에서는 왕이 될 수도 거지가 될 수도 있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배우는 그저 배우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부장님이라는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훌륭하게 연기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할이었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은퇴는 그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62세 최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임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해방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골프장에서 후배들을 만났을 때 예전처럼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명함이 없으니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쇼펜하우어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위와 명예는 우리가 입는 옷과 같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남들이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하지만 옷이 벗겨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임원이라는 옷이었지 자신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사진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무료 컴퓨터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이 임원 최 씨가 아니라 사진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가족을 아끼는 최 씨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진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의 직함과 지위는 표상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타인의 눈에 비친 여러분이었지 진짜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자문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여러분을 찾는 질문들입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 없이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는 간접적인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직접적인 가치는 오직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만 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내면적 가치는 은퇴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외부의 요구에서 벗어나 그것을 더 깊이 가꿀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습, 하루에 한 번 나만을 위한 선택하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지만 몸이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약속을 정중히 미루십시오. 친구들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혹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던 취미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춤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두 번째 연습, 자기 대화 바꾸기. 우리의 머릿속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많은 부분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대화를 바꿔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옷차림을 어떻게 생각할까? 를 나는 이 옷을 입으면 편하고 기분이 좋다로. 아들이 결혼 안 한 걸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를 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를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로 말입니다. 세 번째 연습,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쇼펜하우어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라고만 대답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부탁, 친구의 요청, 친척의 기대.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론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일,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사람은 자유롭다. 타인의 의지를 따르는 사람은 노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60대인 지금 마침내 자유로운 주인이 될 때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통한 자유의 획득.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처받고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짓눌립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거리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거리를 둘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얽매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거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의견, 평가,
기대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도 내 마음까지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이 내 눈에 보여도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거리를 확보하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은 평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어디서 옵니까?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에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관계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태도, 누군가의 평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만 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에 서운합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는 여러분이 타인과의 정신적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어리석음에 화를 내는 것은 파도가 치는 것에 화를 내는 것만큼 무의미하다. 타인은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경험, 그들의 한계 안에서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김 씨는 아들 내외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청소도 꼼꼼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도 너무 느슨한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이런 일들에 하나하나 간섭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집안 분위기는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며느리가 하는 방식으로 가족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나? 김 씨는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방식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고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대신 필요할 때만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도 더 편안해했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구나. 그들은 그들대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요.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정신적 거리두기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적 거리두기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에너지의 집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쓰는 정신적 에너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타인에게 소모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들에 쓰이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80%는 부정적이고 95%는 반복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이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의 일로 바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로 바쁘다. 타인에게 쓰이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릴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60대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미뤄왔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관계의 소용돌이,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 남과의 비교에 소모하고 있다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4세 이 씨는 은퇴 후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각종 동창회, 친목회,
개모임에 참석하느라, 그리고 그런 모임 후에 누가 뭐라고 했다, 누가 무시하는 것 같았다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느라 글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기로요. 처음에는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이해했고 정말로 중요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이 씨는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3년 후 그는 자신의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평생의 꿈을 이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행복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로부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타인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정신적 거리두기가 주는 세 번째 선물은 고독의 가치 발견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누군가와 소통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삶을 엿보고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인식과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상태입니다. 60대 여러분에게 고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를 키우느라, 일하느라,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은퇴를 했거나 할 예정이며 의무적인 관계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을 읽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소설을 읽으며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십시오. 철학서를 읽으며 삶의 의미를 탐구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고다라고 했습니다. 독서 후에는 그 내용을 곱씹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사색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좋고 깊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살 때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공원을, 숲을, 강가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 인간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넷째, 창작 활동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어떤 형태든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십시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 정 씨는 평생을 북적이는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알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용기를 내어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처음 이틀은 너무 심심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 씨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원하는 것. 70년을 살았지만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주 하루는 나만의 날로 정하고 그 시간에는 오직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회사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사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대인 지금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험담과 가십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험담과 가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면 흔히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한대, 누구네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대,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고 집이 어디래 등등. 이런 대화는 순간적으로는 흥미롭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타인의 삶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한다. 험담과 가십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자연스럽게 바꾸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라며 부드럽게 반응하고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타인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하십시오. 대신 책, 영화, 취미, 철학적 질문 같은 생산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시오. 2단계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 배우기. 두 번째 단계는 부탁과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예라고 대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즉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시간을 벌으십시오. 거절할 때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로 충분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작은 부탁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3단계 소셜 미디어와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 단계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함정인 소셜 미디어에서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사진. 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고민, 갈등, 외로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다, 나만 불행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 원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해 보십시오. 타인의 게시물을 보면서 부러움이나 열등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앱을 닫으십시오.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휴면 상태로 두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유지됩니다. 이 세 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한 단계씩 나아가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에 진짜 의미 내면의 가치 가꾸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소유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격, 즉 내면의 가치를 꼽았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꾼 내면의 가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 교양, 품성, 사고력, 감수성, 공감 능력 등입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통찰, 책을 통해 얻은 지식, 인간관계에서 배운 교훈,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면적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외부 조건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인 여러분은 이미 풍부한 내면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그것을 더 깊이 가꾸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대에는 생존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했죠. 40, 50대에는 책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부모님 봉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며 사회적 의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인생의 저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과 낮은 바쁘고 소란스럽지만 저녁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은 아침 햇살과는 다른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젊음의 열정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깊이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급함 대신 여유가, 조급함 대신 인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을 가꾸기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면을 가꿀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서를 통한 정신적 성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열렬한 독서가였습니다. 그는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단어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과 다르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60대에 읽는 책은 젊었을 때 읽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20대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고전을 읽어보십시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붓다의 가르침. 수천 년을 견뎌온 지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소설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시를 읽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언어는 둔해진 감수성을 깨웁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책을 펼치고 천천히 읽으며 밑줄을 긋고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면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을 통한 두뇌 활성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울 수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 보십시오. 영어, 중국어 혹은 늘 관심 있었던 다른 언어.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줍니다. 악기를 배워 보십시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음악은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수채화, 유화, 서예. 창작 활동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워 보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녀, 손주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셋째, 사색과 명상을 통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산책하며 사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오후 2시간씩 산책하며 사색했다고 합니다. 일기나 수필을 써 보십시오. 글로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의 경험, 느낌, 깨달음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8세 조 씨는 평생을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권했고 조 씨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 조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나를 만난 건 이 명상을 시작하고부터입니다. 이제야 내 안에 이렇게 넓고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쇼펜하우어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독특합니다. 그는 행복을 고통과 권태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긍정적인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큰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을 때, 갈등이 풀렸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교의 고통, 열등감의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조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60대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큰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여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기 수용.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내면의 조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수용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실수도 하고 한계도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욕망의 조절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불행을 낳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과도한 욕망은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현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감사하기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감사할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무리 및 결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60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쫓느라 실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평생 수행해온 역할들 마이너스 직함, 지위, 사회적 정체성 마이너스 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옷을 벗고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셋째,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통해 평화, 집중, 고독의 선물을 얻으십시오. 모든 관계에 깊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넷째, 내면의 가치를 가꾸십시오. 외부의 명예나 재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 교양, 품성은 영원한 자산입니다. 60대는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조화에서 옵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면의 평온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고통, 비교라는 고통,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60대인 여러분은 새로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고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도 그 기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생각한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첫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운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여러분을요.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인생의 완성기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비로소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타인의 그림자를 쫓는 데 쓰지 마십시오. 햇볕 아래 당당히 서서 여러분 자신의 빛을 발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지혜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제 주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주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의 지혜를 통해 60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노년의 우정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친구가 줄어든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우정은 나이와 무관하며 오히려 노년에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60대에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